자, 이번에 볼 게 이제 증세 정책인데요. 예, 증세 정책의 주 타겟은 그 대상인들을 이제 두 타겟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삼민전인데, 이 삼민전의 내용을 보면 대상인과 이 수공업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 일반 사람보다 5배나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2,000전을 갖고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인제 뭐냐면 50전 정도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50 전을 내야 돼.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과세를 했다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민령이 있는데, 자, 이 고민령이라는 건 뭐냐면 그 탈세자의 색출을 위해서 발표한 것으로써 신고자에게 포상을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고민령,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상호 간에 탈세를 못하도록 감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고민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395번 관련된 내용이니까 보면, 자, BC 119년 무죄는 상인에 대한 배나 수혜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부과했고 재산이익수를 허위 신고한 자를 엄벌에 처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허위 신고한 상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밀고 한 자가 있으면 조사 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신고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금을 주었다. 자, 이처럼 밀고가 장려되었고 결국에는 정부는 상인으로부터 막대한 토지와 노비, 재산 등을 몰수했다. 이 때문에 중류 이상의 상인은 대부분 파산했다고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매장력처럼 이런 이제 매간 매직을 통해서 국고 수입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장령이 문제 때 실시했겠지만 그 후에 계속 이제 실시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그다음 그 결과 보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중로 억상 정책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상인들이 타격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인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제 몰락한 농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인제 이런 염철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매제나 그다음에 동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인제 얻은 상인들이 이걸 통해서 인제 그 돈을 토지에 투자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상인 계층들이 이제 호족 계층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상인들은 몰락한 농민의 토지를 집적하거나 상품의 안거를 조정해서 풍리하거나 서방의 교통, 생산의 발전, 상업 발달을 창출한 부를 다시 토지에 투자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또 한무제 후기 때는 매각 매작을 통해서 통로가 개척되고 억상 정책에 불구하고도 상공이 발달됐다. 그래서 한무제의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경제 정책은 원래 의도대로 되진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한무제 이제 정복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항모제 정복 전쟁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 두세 번 나왔죠. 요 부분도. 그래서 이제 좀 볼 텐데, 자, 여기 이제 무제 당시에 인제 즉위식 영역가, 무제가 인제 그 활발한 인제 정복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무제 이제 정복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홍로와 관련된 내용이죠. 홍로, 홍로 정벌인데, 자, 홍로는 인제 전국 시대부터 북방에 있었던 유목 민족들이에요. 예. 그래 갖고 정확한 이제 민족 명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쪽 훈족이라고 또 하거든요, 훈족. 음. 근데 중국의 역사에선 홍로라고 해요. 홍소는 노비 같은 놈들이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붙이진 않았겠지만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 중국적 기록에서 이제 홍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홍로는 전국 시대부터 이제 중국을 계속 침입해 왔고, 그때 이제 진나라 때 몽연이라는 장군이 이제 홍로족을 좀 믿어서 오로드 지역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한나라 초기 때 그 당시 이제 홍로가 계속 공격했고, 한때는 유방이 그 당시 이제 홍로의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홍로를 동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달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 무제 때 들어와서 본격적인 홍로 정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홍로를 정벌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외척 출신이었던 위천과 각교봉이에요. 그래서 위천과 각교봉을 파견해서 홍로군을 격파했고요.
그다음에 하서 사군을 설치하죠. 음.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하 홍로를 오르도스 북쪽 지역으로 인제 뭐냐면 오르도스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지역이에요. 요 지역 북쪽으로 인제 몰아내게 되죠, 막북 지역으로.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심화규제 122 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인제 하서사군이 있는데 하서사군은 요 지역이야 지금. 요 지역을 인제 얘기하는데요. 요게 인제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명칭 쓰라는 거. 예. 그래서 무의, 장항, 주천, 동항인데 이 그중에 동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야. 이 동항이 인제 여기에 이제 지도에 보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여기 동항이. 그래서 이 동항이 이제 요쪽 청상북로와 청상남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네, 전략적 요충지야. 그래서 동항은 꼭 외워 두셔야겠죠, 위치하고.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372번 관련돼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각거봉은 BC 121년 20세 젊은 나이로 포기 장군이 되어서 농소 일대 홍로를 타격을 주었고 하서 지역을 한 해 지배하에 두게 되는 공을 세웠다. 더구나 이때 홍로의 서북 방면에 지키고 있던 혼양왕 은 패배 후 선우에게 살해된 것을 두어서 한 해 투항했다. 자, 이후 하서 지역에 내군이 사군이 설치되어 한 해 서역 지출의 거점이 되었으며 BC 119년에는 위청, 각거봉 등이 산서를 넘어서 대군을 거느리고 출격했고 이들은 평성 부근에 에서 갈려져 외몽골까지 진격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선우는 고비 사막을 넘어서 도망감으로써 남부의 근거리를 완전히 상실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홍로곤들은 막강한 기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왜 홍로가 이제 이렇게 격화됐냐라는 거는 물량 공세죠. 일단 그 홍로는 그 한나라에 물량이나 인구가 잽도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한나라가 두들겨 맞았던 건 초창기 때는 앞에서 말하는 인제 항로선을 받다가 후식 정책 때문에 그죠. 예, 국방비를 투자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그런 정책인데 한 번 인제 뿔 따고 난 이제 한나라가 모든 인력과 물자를 완전히 홍로토벌에 이제 하다 보면 홍로가 아무리 잘 싸워도 계속된 지속된 보급이나 이런 걸 받은 한나라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 공세에 홍로가 밀려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홍로를 활달하게 이제 뭐냐면 또 공격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냐면 여기 보면 대월지와요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홍로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홍로 여기 있고 한나라는 이제 대월지와 손을 잡고 요렇게 양쪽을 치면 홍로는 효율적으로 격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때 대월지와 손을 잡기 위해서 누굴 파견했냐면 장건을 파견했어, 장건을. 네. 그래서 이때 장건이 인제 그 뭐냐면 그 대월지에 파견됐는데 원래 대월지는 어디에 있었던 하면 여기에 있었던 민족들이야. 여기. 여기에 있었던 민족인데 여기에서 이제 홍해에 공격을 받고 여기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인제 이동한 그 애들이 이제 다수기 때문에 대월지라고 하고 종제 그 원래 있었던 근거지에 있었던 걸 소월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월지에 이제 가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하면서 인제 찾아갔는데 어 그게 인제 뭐냐면 도중에 잘 안 됐죠. 이 장건이 도중에 가는 도중에 잡혀요. 홍료족에게. 홍료족에 잡혀 가지고 10년 동안 이게 인제 같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홍로 아내를 받아들이고 애도 낳고 하면서 홍로에 따라서 홍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애도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홍로가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인제 이렇게 이동하는지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기회를 봐서 뭐냐면 대월지로 간 거야, 도망쳐. 그래서 대월지에서 인제 요청했더니 대월지에서 예전에 홍로하고 싸워 보니까 "우리가 잽도 안 되다." 그래서 거절했죠, 공수동맹을.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인제 홍로한테 관련된 내용들과 대월제 거부 사실을 인제 한무지한테 알려주게 되는데 이때 인제 대월지하고 공수동맹은 비록 실패하더라도 요 당시 홍로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생활하면서 홍로가 인제 그 당시 서역과 그 당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요런 나라들과. 그래서 하나부터 받은 또 뺏은 비단이나 이 물자를 서역 상인한테 넘기고 서역 상인들이 또 이걸 또 저기 중동 상인들이 넘기고 중동에서 다시 노마로 건너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길 그러니까 서역 상인들의 길은 비단길을 발견한 거죠, 비단길. 그러니까 비단길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이때 이제 발견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비단길이 발견되면서 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예전에 써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문화권을 연결하는 동서문화교를 보냈고, 그다음에 서역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중국인의 세계를 확대시켰다. 예, 비단길 발견의 의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월지에 파견한 후에 그다음에 또 2차 파견도 있어요. 오선을 파견했거든요. 오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월지 파견과 오선 파견이 둘 다 실패했다. 그치만 그 과정 속에서 비단길이 발견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위에서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예. 373 번하고 374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무제는 홍로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 앞서 홍로의 적대 관계에 있는 서역 국가의 동맹을 맺을 필요성에 장건 월시구의 파견을 강행했다. 당시 월시는 홍로에 의해서 서부 감숙 지방에서 축출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했고 그 후에 인도의 푸샤 왕국을 세웠다. 자, 장건은 월지국에 이제 도착하기 앞서 홍로에게 붙잡혀 포로생활을 하다가 탈출하여 대원을 거쳐서 월시에 도착하게 됐고, 그러나 이제 장건의 군사 동맹 제의는 월시가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홍해의 막강한 군사력을 월시가 잘 알고 있기 때문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노 정쟁에 휩쓸려 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건 서역과 인제 관련된 비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제 비단계에서 여러 문자들이 왔는데 이건 그다음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홍로가 여기 이제 요 서역 상인과 교류를 통해서 막다른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홍로에 인제 목줄을 지려면 당연히 서역을 치겠죠. 그래서 이제 하서 사고에서 벗어나서 서역에 인제 이런 청산북로, 청산남로에 있는 그 비단길에 있는 여러 이제 오아시스 국가들을 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원정을 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이강리라는 사람이야, 이강리. 그래서 이강리가 이제 여러 원정 중에 대왕국을 치게 되는데 이 대왕국이 카슈카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열마를 획득했다. 한열마는 그 서역의 양마, 아주 명마인데 이게 이제 땀을 이제 흘릴 때 피땀을 흘린다고 해서 한열마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대왕국에 이제 정복하면서 이강리가 정복하면서 서역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결과를 보면 한이 서역 지역까지 이제 세력이 확대됐고 홍로의 반격으로 서역 경영에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홍로를 타격해서 서역을 약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하고 홍나의 싸움은 나중에 인제 무제 말기 때 그만두죠. 왜냐면 이제 그 홍나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게 한나라가 지친 거야. 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인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게 소모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해 갖고 인제 군대를 철수해 가서 결국 한과 홍도는 잠시 소강 상태에 인제 걷게 되고 그 후에 인제 또 한과 홍도가 계속 충돌하게 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인제 비록 완전하게 이제 홍도를 제압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서역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서역도라는 간직을 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홍로에 일시에 타격을 줬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요 관련돼 가지고 요 뒷부분에 한번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기로 하죠. 서역도 간직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홍로의 반격으로 서역 개혁에 실패했지만 홍련을 타격해서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큰 공헌을 했다. 378 번하고 379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서역은 한제국의 세력으로 편입되었는데 한제국과의 합친을 둘러싼 강원 대립이 이어지면서 홍련은 내부 분열에 발생해 서역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왕망 시기가 되자 그의 중화의식의 근거에 대의정책으로서 서역 제국이 이반되게 되었고 서역도가 폐지된 채 후한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왕망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다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379번 내용을 볼게요. 자, 한해 세력이 서역 지역에 미치게 되자 이를 방관할 수 없었던 홍로는 서역 제패권을 위협하고 다시 한과 간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한군이 수차 패배하고 대한국 정부에 공이 컸던 이강리 장차도 홍로에게 대피하여 그의 군족과 함께 항복하고 마는데 이 같은 타격을 받은 무제는 다시 홍로에게 대규모 공격을 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따라서
우주의 폭로 정보가 사육장을 일단 실패에 도왔으나 폭로 역시 무제와 장기적인 전쟁으로 그세에 크게 약화되어 탄을 전과 같이 침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남방정부가 있어요. 남방정부는 남해 구군을 설치했다군요. 예. 남해 구군은 어느 지역을 이제 얘기하냐면 강동, 강서, 복건 이런 지역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게 중국 땅이었지만 이 지역이 그 당시 월족들이 살았던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대 때 잠깐 인제 중국 밑에 복속됐지만 또 독립되고 그 왔다 갔다 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확실하게 이제 토벌해 갖고 자기 밑으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남해 구군 설치. 그리고 월남 북부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진나라 때도 있고 한나라 때부터 계속 이 월남 북부는 한나라의 그 뭐냐면 중국의 영향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까 이 월남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문화가 강하죠. 그다음에 이제 사천성 부근이나 기주성 지역을 공격해서 육군을 공격했다. 그래서 요때 서남이라는 것은 중국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에 남쪽에 서남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사천이나 기주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노족이니 장족이니 뭐 이족이니 그런 민족들을 토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80 번하고 481 번을 볼게요. 자, 당시 지금의 강동이나 복권 등지에 월족이 세운 동구나 민월, 남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조타가 세운 남원이 제일 세력이 강했다. 그러나 입조 문제로 인해 한가 부하를 이제 조성하고 있었는데 조타가 사망하자 손자 조우가 등극하자 하는 조우의 대입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마침내 양국 간의 충돌이 야기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이 한 문제는 기원전 112년에 노바덕과 양복에 그 10만 명의 수군을 주어 남원을 정벌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부군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의 강동 강서와 베트남 북부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무제의 남월 정벌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및 인도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관련했는데 이에 따라 해상을 통해 남해 무역이 발달했고 남해 제국, 그러니까 남해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 얘기예요. 자, 인근에 들어온 상품은 진주, 기석, 어 그리고 중국의 황금 같은 각종 경제물이 수출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서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 사천이나 운남에 사는 이제 소수민족들을 얘기하는데 자, 서남이는 문화 수준이 극히 낮고 또 접촉이 없어서 잘 알려진 있지 않았는데 한이 민원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서남이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고 또 장건이 사회후부터 더나은 보고하는 가운데 대홍로 관계에서 동서무역의 서남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서남이의 군수 부족 국가를 멸하고 그 지역에 육군을 설치하여 통치했는데 이로써 운남이나 기주나 사천 등지의 광범위한 지역이 한해 영토 편입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어떤 분이 사천 지역인데 계속 이제 그 책 보면 사천 지역이 편입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사천 지역이 그냥 그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 네. 근데 사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땅덩이 갖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천이 저기 한반도보다 4-5 배는 크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를 한 번에 어떤 시기에 특정하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천에 이제 갈 때 이제 중국 민족들 같이 두면서 조금씩 좀 먹었겠죠. 그래서 왕조마다 사천 침략이 자주 나오는 거는 사천을 모두 다 먹었다는 게 아니라 사천의 일부분을 이제 먹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인제 있고 우리나라 역사와 또 관련된 것이 이제 고조선 공격이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 예. 그래서 요 관련된 것이 삼화천 사기의 이제 내용인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한국사 할 때 인제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인제 뭐냐면 어 그 당시 그 위만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한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지만 낙랑굴 제역은 다 요동군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 고조선 공격 관련된 내용이 삼화천 사기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한문제 유교진흥책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문제 유교진흥책도 되게 중요하죠. 동중서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유교가 이제 간학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한문제가 이제 대책이라는 걸 했는데, 대책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현란과 문학에 뛰어난 선비들,
그러니까 유교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선비들 소집해서 정치 학문을 논했던 것을 대치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오경 박사를 뒀죠. 오경 박사는 이제 수도에 역서, 시, 예, 춘추의 박사를 둔 거야. 박사라는 것은 한 분야에 뛰어난 그 사람을 박사라고 했는데 고대 시대 때 박사는 꼭 유교뿐만 아니라 뭐 기술자들도 이제 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저기 뭐냐 백제사나 그런 데 보면 와박사, 그러니까 기하를 잘 만든 사람을 와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박사를 뒀다. 여기서 오경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 시경, 서경, 역경, 예경, 그다음에 춘추, 이게 오경이죠. 공자가 편찬했던 오경이고 여기에는 이제 악경이 플러스되면 육경이 되는 거예요, 육경. 근데 악경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 다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경을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연구하는 그 전문가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호령가를 둬서 지방의 효양이나 청량한 그 청년을 청구하고 시험을 이제 중앙에 관리하는 선발 제도인데 이건 이제 한걸 이선제 1단으로 이제 했던 거야. 요거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태학을 둬 가지고 국립대학인데 우수한 자들은 이제 관료로 진출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교의 국교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교의 국교와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인제 그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설명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유교의 국교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동중서죠. 이 동중서. 동준서가 청인서은서를 제시했어요. 청인서은서. 청인서은설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 한 두 번 나온 것 같아. 그게. 그래 갖고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사료가 여기인데 여기 한서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하늘이 어떤 일을 지켜세워 재앙을 만들 때는 그 인력으로 하지 못하는 형상이 반드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네, 바로 청명에 받은 징표다. 재앙이 방탕하고 낙태하고 나라가 쇠하고 나태하면 나라 세우고 백성을 통솔하고 다스리지 못하며 재앙이 발생된다. 그래서 재앙이 하늘의 오는 뜻을 받아 정신한다면 따라서 덕과 교활의 힘을 빌려서 다스릴 뿐 형벌 빌려 다스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청인성선이나 청가 사람이 상황한다는 뜻이죠. 요때 사람이라는 것은 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가 있죠. 자, 천자가 정치를 되게 잘해요. 정치를 너무 잘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하늘 보고 만족스러워서 상수원 그 어떤 조짐을 줘. 상수원 줘.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개판을 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재앙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걸 제의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일어나거나 뭐 등등등 천재지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에도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길한 그 뭐냐 사건이 일어나거나 왕이 정치를 못하거나 하면 항상 기괴하고 이상하고 불길한 것들이 막 자연현상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절저하게 청인성서에 이끌어 갖고 이제 편집한 그 사회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하늘이 명을 받은 천자는 그 뭐냐면 그 패도가 아니라 왕도를 통해서 인제 정치를 해야 되고 패도를 할 경우에는 인제 제의를 두고 왕도를 할 경우에는 상승한 기운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어떤 이제 논리가 성립되냐면 자 하늘의 책임 그 정치의 책임자는 천자가 정치를 할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늘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라든지 백성이라든지 신하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나 백성들은 천자에게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물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뭐냐면 신하들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천명을 받은 천자의 어떤 옆에서 보조해 주는 중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담을 만들어 갖고 정치 참여는 금지하는 거야, 이건 걸.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에 책임지는 건 천재고 그 천자만이 정치의 주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예. 이 말은 천에 하늘을 책임지겠다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좀 예민하고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하늘에 책임진다는가 그러면 그 뭐냐면 실제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예 천자가 그 뭐냐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책임만 진다는 거는 하늘이라는 게 예민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실제로 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천자의 어떤 절대 권력을 이제 뭐냐면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당시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것이 뭐냐면 이 동중의 청인상언설이다. 이 청인상언설은 유교하고 음양오행설이 이제 결합된 거야. 원래 이제 청인상언설이 동중서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걸 정치 이론화시킨 것이 누구냐면 동준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3-4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준서는 이제 국문학파 출신인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청해상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120 페이지 펴 보세요. 120 페이지 364 번을 인제 보겠습니다. 자, 364번 볼게요. 자, 동준서는 그의 저서였던 춘추 번로에서 청인상성학계 음양오행설을 내세워서 인간행의 역사적 사건과 관계를 밀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이제 참이설을 발전하여 왕망의 전환을 선탄한 사상적 근거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유교의 비과학적인 신비주의 상상에 이어져 중국의 과학 발전 전환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거는 동준서가 이제 속해 있던 춘추 공양학 자체가 그 당시 근문학파였고, 근문학파가 상당히 신비주의적 어떤 성격이 있어요. 이 청인상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요 국문학파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의 사상은 신비주의적 정치 사상으로 오행서의 바탕은 청해상한설이다. 또 청해상간설이라고 해요. 또 상설, 청해상간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는 청해강은설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하늘과 인간은, 왜냐면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전하면 하늘의 상승한 징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재앙, 그러니까 재해를 줄 것이라는 선이다. 즉 자연재해는 인간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던 선인데, 자, 이 학설은 황제가 이제 정치의 주체고, 황제는 백성이 아니라 신하가 아니라 그 하늘의 예민한 하늘의 이제 책임을 이제 지기 때문에 실제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학설은 황제를 중심으로 집권을 추구했던 그 무지에게 아주 적합한 뭐냐면 사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견제를 받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에 대한 예민한 존재의 책임을 돌리면서 뭐냐면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윤리와 종교의 중심을 황제의 역할을 되게 강조했고, 그러니까 이제 청인상설설 자체가 인제 황제의 뜻에 따라서 상승 것도 보고 제의도 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지도 원리로 삼았다. 자, 그래서 인제 동준서의 건의를 통해서 이런 국교화됐고, 이때 인제 청인상원송을 통해서 황제의 어떤 그 지배체제를 확립시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무제 당시에 과연 국교화가 됐느냐는 반론도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소재 때 보면 염철론에 보이면 그런 법가 사상도 있고, 동준서는 후한 시대 때 부각된 인물이 그 당시에는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원제 때 유교가 정착됐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설이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되게 동준서의 권위를 받았고 유교가 국교화됐다. 그때 대표적인 이론이 청인상설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자, 그다음에 또 이때 또 실시했던 제도가 한거 이선제거든요. 예. 자, 한거 이선제는 의미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한거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항촌이죠. 예. 항촌. 그래서 이제 항촌에서 뽑은 인재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선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할 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뽑는 건데, 밑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민이 위에 이렇게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뽑는데, 요때 선거는 지도자가 뭐냐 밑에 있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었어요, 이 선거는. 그래서 항촌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참된 선비를 뽑는 그 선거 그 제도다. 그래서 한걸이선제 이렇게 인제 볼 수가 있는데, 한걸이선제는 크게 이제 볼 때 절차 과정에서 볼 때 두 단계에 거치죠. 1 단계는 뭐냐면 추천이야. 일단 추천을 받고 여기 나왔네요. 2 단계는 시험을 봐요. 근데 이 시험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요 단계는 이건데, 이렇게 1 단계, 2 단계에 거쳐서 그 과목은 또 인제 세 가지가 있어요. 호전과, 현역반정, 수사과 있는데, 호전과는 인구비에 따라서 인제 선발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호행이나 선량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선발을 하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걸 추천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관련 시험 봐 갖고 이제 선발하는 방법이고, 환량반정은 뭐냐면 일식이나 지진이나 수해, 한발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천재가 이제 구원을 해요. 이걸 뽑을 수 있는 이제 인재들을 이제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 추천해 주면 여기에서 이제 대책문을 쓰고 그거에서 인제 통과를 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인제 뽑는 것이 환량반정인데, 이 환량반정은
조광조의 혼란가의 기원이 됐던 제도죠, 요거는. 그래서 수재는 이제 출제 유교 경전에 입각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 수재를 다른 말로 무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무제는 인제 그 뒤에 강무제 유수가 있잖아요, 강무제 유수. 자, 강문의 유수가 이제 뭐냐면 집권하자 그 숫자하고 숫자가 서로 뭐냐 겹쳐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임금의 황제나 임금의 이름을 피하는 피의자가 있었잖아. 그래서 피하기 싫은 임금이 이름이거든요. 임금의 이름이나 황제 이름을 피라고 하는데 이 피의제에 입각해 가지고 요 숫자 대신 무제라고 했어요. 그 무제. 유교 경전을 뽑는 건데 이 수제 무제는 나중에 없어져요. 예. 예.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뭐 청구한 사람이 추천단계 있잖아요. 이것도 추천단계 있는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추천한 인재가 이제 유교 경력을 봐 갖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관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잘못해 갖고 이제 처벌받으면 추천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처벌 안 하게 되면서 추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재는 없어지게 되고 호념하고 형용 반정만 이제 두 개만 남게 되거든요. 자, 호념은 인제 후한 때 주로 이제 많이 융성했고 그다음에 전하는 이제 주로 활용 반정이 많이 했다. 예. 그래 갖고 요거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 정리하면 한글 이선제는 그 항촌에서 선거 추천한 인재를 간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뽑는 시험인데 과목은 혼용과, 현령방정과, 수재과가 있고 후한 때는 혼용과, 그다음 전환 때는 현령반정이 주로 행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지방에 참신한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추천하는 단계부터 이미 인제 뭐냐면 항촌 여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항촌 여론은 이미 무제 전후로부터 누가 장악하고 있냐 호적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호족의 자제들이 중앙 간지고 올라가는 어떤 통로가 돼요, 이게. 그래서 호족들이 관료화되는 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인제 뭐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 했지만 이제 뭐냐면 시험을 보는 제도죠. 예. 그래서 한걸 이선제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한걸 이선제 같은 것들이 인제 확립되면서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 관리는 유교를 경전을 마스터하고 박식한 사람이 관리가 된다는 원칙이 뭔가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네. 한글 이선제 관련된 내용 368 번을 읽어 볼게요. 자, 이 호령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의 군군에서 호행이나 천령 행위를 실천한 인물을 한 명씩 청구받아 선발을 거 선발을 거쳐 걸쳐서 난중에 임명하는 관리 등용법을 실시했는데 이걸 호령과라고 한다. 그 결과 유학을 배워 교환과 덕목을 지킨 자가 관리가 되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이것이 이후 문신관료 위주의 유교 국가의 원칙이 되었다. 요거 이제 연결돼서 보시면 되는데 관리 선발에서 유교적 정통을 중시해서 이제 관리는 유학자라는 등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우나 주자사 등이 추천하는 수재, 후에 이제 무죄와 군과 군의 장관이 추천한 호렴이 유격했는데 특히 후한의 관리는 호렴 출신이 많았다. 이 경우 유학의 습득과 덕행을 판단의 기준이 학론의 평가에 의해서 되는데 이걸 항거지선제라고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학론 자체가 그 당시 호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 호족의 자제들이 뭐냐면 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무제 통치의 어떤 의의를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전반적으로 무제는 유가적인 어떤 통치 이념을 내걸었어요. 그치만 실제 운영은 법가적인 한계 지배체제죠. 그 육아와 법가를 동시에 했다. 그래서 진시황은 법가만 내세웠죠. 그래서 뭐 책질만 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죄는 법가뿐만 아니라 육아랑 당근도 인제 하면서 이게 믹스해 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의 황제 체제 정치와 사상문화를 완성시켰고 후대에 큰 영향을 줘.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10 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게 잠깐만요. 자,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그
유포병리. 그러니까 표면 쪽은 유가지만 그러니까 겉은 유가지만 속은 벽가다. 유포병리가 있고 그다음 네버 외형.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운영은 법과를 내세웠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0 년도 기출 문제에 그 왕패 잡도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도와 패도를 동시에 했다. 그래서 법가의 인제 패도 정치와 유가의 왕도 정치를 같이 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법가적인 한계와 유가적 통치념의 결합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썼던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에 찾아서 397 번을 볼게요. 자, 무죄는 결국 현실적으로 법과적 한계 지배 체제에다가 그 유가적 통치 이념을 접목시킴으로써 중국의 항제 체제를 정치와 사상 면에서 완성시켰다. 따라서 무죄가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목표를 법과적인 부국강경주의를 두고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유능한 인재 등용 기준은 유교적 교육을 받은 인재를 충원하는 조처는 제국 통치 기술 면에서 진시황보다 한 단계 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요. 이후 역대 왕조에서는 무제의 이와 같은 방침이 채택되면서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거죠. 자, 법술 관료 중요시 쓴 반면 무죄는 일찍이 오경 박사제를 두며 육아의 덕목을 위한 관리 등용의 길을 여는 등 유교를 제국 통치의 교하고 삼고자 했다. 자, 이러한 무죄의 유법 혹은 혼연의 정치는 정치가 또한 한대 정치의 특색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요게 이제 그 관련된 그러니까 왕패 잡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한모제가 등용한 대신들은 대부분 유술과 헌법에 그 정통한 사람이었다. 한모제가 등용한 대신들이 대부분 유술과 헌법에 정통한 이게 이렇게 있죠. 자, 그의 치국에 의한 방랑은 유포 권리, 겉은 유가고 속은 법가로 개관할 수 있고, 자, 이에 대해 한선제는 정색감을 진취했다. 한나라의 제도는 본래 패도와 왕도를 번영하는 것인데 어찌 덕교와 준하의 통치를 받들어가는가? 한나라의 통치 제도는 패도와 왕도를 변형한 것은 준하와 같은 덕정만 펼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로써 독중 유수의 정책 뒷면에는 그러니까 독중 유수는 뭐냐면 유교만 이제 뭐냐면 정치를 하겠다. 뭐 이제 한문이라 밝혔지만 실제는 왕도와 패도, 육아와 법가의 번영을 볼 수 있다는데 한나라 선제가 왜 이 말을 했냐 하면 이 원제 때문에 그래요. 예. 원제가 이제 세자 시대 때 태자 때죠. 태자 때 하도 유교만 강조하니까 이제 한선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보면 예전부터 우리는 육아만 하지 않았어. 법과도 같이 했어. 유교와 법과를 같이 홍용해서 정치했는데 너는 무슨 유교만 내세우는 이상적인 소리만 해대고 앉아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그 소리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제 때 앞에서 온 것처럼 무제 때 국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원제 때 국교가 됐다는 서재 중에 이 원제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황제들은 유교와 법과를 이제 쭉 이렇게 번영했잖아요, 무제 이후부터. 근데 원제만은 유교를 내세웠어요. 유교의 진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사람 때부터 진정한 국교가 이뤘다는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서유문화 아시아사에 나와 있긴 하는데 한번 그 소개해 드렸고 뭐 있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어.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볼 게 뭐냐면 염철 논쟁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염철 논쟁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것 같아. 자 염철 논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소재 때 일어났어요, 소재 때. 소재는 이제 무죄가 죽고 그다음에 왕위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이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왕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 때 이 무죄 정책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전매제 같은 거 있죠. 이 전매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때 이제 비판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유학자들이에요. 환란과 문학이라는 유학자들이 비판해서 "전매제 없애자."라고 이제 논의를 했고 자 이에 대해서 인제 기존의 인제 법술 관료죠. 그러니까 실무적 관리들은 이 상호명이 대표적인 거죠. 예. 이 사람이 인제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야. "이거 없애면 어디에서 인제 뭐냐면 그 세금을 마련하냐 재원을. 그리고 정부의 간섭 없애자고 하는데 정부의 간섭을 없애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게 되는데 전매제 그 집회를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데 비록 이때가 이제 소재지만 이 전매제나 인제 여러 정책들 여기 논의했던 정책들은 다 무제 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염천 논쟁은 무제 때 정책을 인제 뭐냐면 논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인제 유학자들과 상호양이 대립하면서 피켓을 올려서 싸웠는데 유학자들 지원했던 사람은 내조 각광이야. 네. 이 각광은 이제 무제 만련 때 인제 뭐냐면 외척이었는데 이 각광이 그 당시 인제 실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자들 지원해 갖고 누굴 견제하려고 했냐면 상호양을 견제했어. 이는 상호양 외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염찰 논쟁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서로 간에 이제 권력 투쟁이 있는 거야. 내조와 외조의 대립.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논쟁을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누가 기록했냐면 그 당시 한간이라는 사람이 염철론이라는 걸 써 갖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염철론제 관련된 내용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냥 흐지부지 된 거야. 왜냐면 전매제를 폐지하는 건 좋지. 그래서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국가의 재정을 마련할 것이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냥. 이거는 전매제는. 그 논의만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보면요. 상호양의 그 당시에 뭐냐면 그 외조죠. 이 외조 정책 때 그 당시 각광 같은 내조들이 비판하면서 이 권력 다툼이 이제 일어났고요. 그 염찰 논쟁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집을 잡아야겠네. 가가 염찰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 보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 군군에 염천을 담당할 관리가 있어 백성들의 이익을 다투고 있으니 이걸 이제 뭐냐고 하냐면 여민제민이야, 여민제민.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여민제민은 이제 백성들의 이익을 다투는 행위를 유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인정받고 숭박한 풍습을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근한 풍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본업은 이제 그 나가는 자가 적고 만업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본업은 농업이죠. 농업은 팽개치고 만업인 상업을 쫓는 자가 많다.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여민제진 같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볼 때 이거는 주로 인제 그 문학이나 환량들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주장했다. 그래서 이 젊은 문학인의 현랑이 주장했고 그 뒤에는 내조인 각광이 뭐냐면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인제 어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지금 건세와 이익을 근원을 백성에게 개방하고 염찰에 관한 정책을 폐지하여 포악하고 강한 자들을 도와 그들의 탐욕스럽고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온갖 사악한 이들이 몰려들어 사사롭게 도당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되면 포악하고 강한 자들이 통제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경경하는 무리까지 우리에게 간사한 현세를 조성할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연철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걸 손 떼고 예전에 그 항로수처럼 이제 모든 걸 내 멋대로 자유롭게 놔두면 분명히 거기에서 인제 포악한 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을 괴롭히고 그 재물 뺏고 등등 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서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거죠. 자, 요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은 상호양이죠. 예. 그래서 상호양이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외조죠. 상호양은 그 당시 대산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외조와 내조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로 억상 정책에 대한 이제 대상인들의 호적의 조직적인 반발을 의미하고 그다음 유교와 법과의 경제적 충돌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권을 장악한 법과적 관료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무지 유교 국가에서 성창한 유가족 관료들의 반발 때문인데 자, 여기에서는 육아와 법과 경제 정책을 보면요. 공통적으로는 이들 또한 이제 뭐냐면 중로 억상 정치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 자, 법과는 경제를 직접 통찰하고 그다음 그 가운데 이득을 취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전매제라든지 군수법이라든지 평균법 같은 것들은 상인들이 했던 역할들을 국가가 대신해서 그 속에서 이득을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육아는 아니죠. 육아는 여민제딩하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시원제 나 그래서 시원제리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걸 싫어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여러 인제 뭐 경제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제 정책들은 국가가 이제 경제에 개입해 갖고 인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본질적으로 유교의 정책은 아니에요. 다 법가야, 법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유교적인 이념을 좀 포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주 이제 사용했던 그 책이 주례거든요, 주례. 주나라의 어떤 예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주례인데, 이 주례는 그 주나라의 인제 주공이 저술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인제 주공이 죽은 후에 그 여러 사람들이 써 갖고 썼던 책이죠. 그러니까 주공의 이름을 가탁해 갖고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주례는 유교 경전이면서도 좀 약간 뭐가 있냐면 법가적 요소가 되게 강해요. 예. 그래서 정부의 개입 같은 걸 되게 강조하는, 공개념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인제 그 사회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항상 이게 유교적 이념을 유지하면서도 뭔가 법과적인 어떤 개입을 해야 되니까 이 주례라는 걸 많이 뭐냐면 내세우거든요. 이건 뒤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하여튼 주례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개간 동향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인제 그 한해 황제 중에 유교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은 무제였다. 그는 금문공양학파의 대유였던 동준소와 공성의 권위에 따라서 태학과 박사와 제자들을 설치하고 궁극으로부터 유술로 습득한 자들을 관리에 등용하여 유교 일존의 정책을 했다. 유교만을 오일하게 이제 정치 이념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전환중기부터 유교는 실제 정치적 지도할 힘을 갖지 못했고, 육경을 포창한 포창한 무제조차도 법가의 정치의 실행자였다. 자, 무제의 흉노 원정을 비롯한 대외 정책이나 호족 탄압, 연철 전쟁 모두 육아의 설과 정반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거, 그래서 육아를 내세웠지만 법가가 실제로 정책을 주도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또 인제 의의를 보면 상공호에 진출한 호족들의 이익을 대변한 각광의 내조와 그다음에 상호와 외조 사이의 정치적 다툼이었다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현랑의 문제는 얘네들은 비판까지 하는 건 좋아. 비판까지 하는 건 좋은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정부의 간료주의 강경한 자세로 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전 그냥 무제 정책 그대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현랑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현실성이 없어. 좀 이상적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402 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동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어 관련돼서 한번 읽어 볼게요. 예.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넘어서 130 페이지 402 번을 보겠습니다. 요 내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자, 전제군주제의 무제는 국정의 중심을 궁정 밖으로부터 궁안으로 집중시켰다. 그리하여 국내의 내조에서 한계 측근에 있는 조신들, 그 상서와 중서와 좌우에 시중을 두는 시중 및 급사중 등과 함께 정책을 결정했다. 자, 이렇게 내조에서 결정된 이제 국가 정책은 궁 밖에 승상부에 넘겨져 승상은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지위로 그 격이 떨어지게 되었다. 자, 무제 일대의 전제 지배 체제는 내조 중심으로 전개됐으니 여기에서 내조 정치가 이제 성립되었다. 자, 이와 같이 내조 정치는 우리와 같은 영민한 황제가 궁중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나 황제가 용령하거나 어릴 경우에는 궁중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외적과 한간 세력들의 정치에 농단하는 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었고, 전후환에 거쳐서 외척의 득세와 한간의 전환을 받은 이런 내조 정치의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내조에서 성장한 각강이 그 당시 그 상호양을 공격하는 사건이 요거 뭐냐면 그 염철 논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철 논쟁에 관련된 내용은 그 사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제 거기 사료인가 아시아사에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염천 논쟁에 관련된 그 예전 세계사 사료집인가? 그게 있거든요. 카페도 올려 놓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인증번호를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증번호는 어 70 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70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신라인데, 신라는 요거 설명이 좀 길거든요.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요것도. 요것도 한 3-4번 나왔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이에요, 이 신나라가. 그래서 이제 신나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환하고 후한 중간에 있었던 잠깐 있었던 나라죠. 왕망이 세웠던 한 15년 동안 존재했던 왕조인데, 왕망이 세우고 왕망 때 망했던 왕조예요.
그래서 인제 있지만 신랑과 관련된 인제 내용은 이제 좀 기출 문제 3-4번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꼼꼼히 볼 필요 있어요, 요것도.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가 좀 약간 예민한데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대장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